안녕하세요. 저는 일상 속에서 사사로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행복이 올까? 내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라는 과정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시기 제 옆을 떠나지 않고 있어준 사람들 덕분에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사랑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은 제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당시 엄마의 나이는 고작 21살, 막 성인이 된 나이에 덜컥 임신을 하게 된 엄만 절 포기하지 않고 낳으셨어요. 따뜻한 보금자리도 고생했다며 따뜻하게 안아줄 남편도 그리고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줄 가족도 없이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낳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이를 악물고 절 키우셨답니다. 엄마는 작은 키와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저의 기저귀 깎아 분유값을 벌기 위해 이웃집 아주머니께 절 맡겨두고 해가 뜰 때쯤 나갔다가 해가 저물고 나서야 돌아왔던 엄마. 엄마의 얼굴엔 항상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볼 때만큼은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환하게 웃어 보이셨죠. 우리 우정이 엄마가 매일매일 같이 재밌게 놀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조금 있으면 엄마 월급날이니까 그날은 우리 같이 맛있는 짜장면도 먹고 꽃 보러 놀러도 가자.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너 때문에 산다. 엄마는 월급을 타는 날마다 항상 절 데리고 근처 중국집에서 탕수육 작은 사이즈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고 저와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주곤 하셨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쓸어 있고 난방과 냉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반지하였지만 그래도 둘이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사소한 행복조차 저희 모녀에겐 사치였던 걸까요? 제가 6살이 되던 해 엄마는 식은땀을 잔뜩 흘리며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셨고 제가 엄마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오니 바깥에 계시는 분들께서 대신 119를 불러주셨어요. 급히 병원에 실려간 엄만 복막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평소랑은 좀 다르게 배가 좀 불편하다던가 속이 좀 메스껍고 배에 가스가 계속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이 정도로 진행이 되었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을 텐데요. 예전부터 자주 그랬어서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최근부터 좀 자주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초기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에 희귀한 암이라 정확히 몇 기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어렵지만 지금 환자분의 상태로 봤을 때 4기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선 이런저런 설명을 하신 후 병실을 나가셨고 엄마와 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아는 채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생존율이 높지만 너무 늦게 발견을 하게 되어 생존율이 많게는 20%, 적게는 10%도 안 될 거라는 그 말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들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안고 울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정아, 예전에 엄마가 우리 우정이 평생 지켜줄 거라고 한 약속 기억하지? 엄마 그 약속 지킬게. 무슨 수를 써서든 건강해져서 우리 딸 옆에 있을게. 약속해. 엄만 그렇게 저에게 강하게 버텨내겠다 약속하셨어요. 매일같이 통증에 힘들어하다 또 괜찮아지면 긴 잠을 청하는 엄마를 보면서 혹시나 이대로 영영 떠나가진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 병실로 처음 보는 낯선 어른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봤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서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우정아, 인사드려. 여긴 네 외삼촌, 그리고 옆에는 네 외숙모야. 그 낯선 어른들의 정체는 바로 외삼촌과 외숙모셨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자꾸 엄마 뒤에 숨어 있으니 외숙모께서 환히 웃으시며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절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었죠. 엄마와 외삼촌이 무언가 할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요. 작은 디저트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외숙모는 제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는데 말씀을 하시다 말고 아차하는 표정을 지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외숙모가 너무 많은 걸 물어봤지. 미안해. 우정이가 불편하면 대답 안 해줘도 돼. 이건 외숙모가 좀 실수한 것 같아. 아니에요, 외숙모. 괜찮아요. 전 엄마랑 같이 반 지하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지내고 있지만요. 저는 처음 보는 외숙모에게 예전에 엄마와 함께 월급날만 되면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었다거나 벚꽃이 잔뜩 피는 계절엔 손을 잡고 꽃을 구경하러 다녔던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어린 아이가 귀찮게 조잘되는구나 여길 법도 했지만 외숙모께선 신이 나서 말하는 절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표정으로 쳐다봐 주셨죠. 그랬구나. 우정인 엄마랑 함께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이 소중했나 보다. 어디서 뭘 했는지, 특별한 날에 뭘 먹었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네. 당연하죠. 그래서 전 빨리 엄마가 수술 받으시고 치료도 받아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외숙모, 사실 저 조금 무서워요. 이러다 엄마가 영영 떠나버리실까 봐요. 에이, 그럴 리가.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어떻게 떠나시겠어. 걱정하지 마. 엄만 꼭 치료받으실 거고 꼭 좋아지실 거야. 외숙모는 그렇게 믿어. 외숙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긍정적인 말, 예쁜 말만 가득 해주셨어요. 덕분에 제 불안감은 조금이나마 지워질 수 있었죠.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는데 문틈 사이로 외삼촌과 엄마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 하나만큼은 정말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엄마가 처음으로 어린아이 같아 보였거든요. 외삼촌께선 엄마의 수술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내어주셨고 그제서야 엄만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엄마는 울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건강해져서 나올게. 우리 딸 울지 말고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알았어, 엄마. 나 안 울고 얌전히 잘 기다리고 있을게. 수술을 받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엄마의 상황이 심각했던 탓에 수술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 찾아온 부작용인 폐렴과 출혈로 인해 엄만 결국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 제 곁을 떠나게 되셨죠. 사람도 많이 오지 않았던 쓸쓸한 장례식. 외삼촌과 외숙모는 어린 상주였던 절 대신에 장례 절차를 밟아주셨고 장례가 끝나고 난 뒤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살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본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절 친딸처럼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전 외삼촌네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몇 없는 짐을 싸들고 조심스럽게 외삼촌네 집으로 가니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잔뜩 심통이 난 것 같은 여자아이와 그러거나 말거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는 현관 안에 들어서는 저를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아빠, 얘 왜 데리고 들어왔어? 내가 전화로 말했잖아. 같이 살기 싫다고. 누군지도 모르는 애랑 어떻게 같이 살아? 고모 딸이라고 아빠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리고 한혜연, 너 이제 어린애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이면 어느 정도 예의 차리고 말할 때도 되지 않았어? 말하는 뻔세가 그게 뭐야? 난 얼굴도 모르는 고모 딸이랑 우리가 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냐고. 정 갈 데 없으면 고아원에 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오갈 데 없는 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보다 4살이 많다는 그 언니가 외삼촌의 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저를 째려보는 그 눈빛이 정말 어마무시했거든요.
제가 외숙모의 옷자락을 꼭 쥐고 뒤에 숨어 있으니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언성을 더욱 높이기 시작했어요. 야, 니네 엄마 아니고 우리 엄마거든? 어딜 잡아? 손 떼! 혜연아, 그만해. 엄마, 아빠, 혜연인 제가 잘 달랠게요. 안녕? 이름이 우정이라고 했던가? 내 이름은 정혜준이야. 14살이고 앞으로 잘 부탁해. 아, 사탕 좋아하니? 제게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대는 언니와는 달리 굉장히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오빤 제 손에 작은 청포도맛 사탕을 하나 쥐어주고 마구 화를 내는 언니를 강제로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외삼촌과 외숙모는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하셨죠. 우정아, 미안해. 많이 놀랐지? 다신 안 그러도록 외숙모가 아주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놓을게.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우선 씻어. 오늘은 내가 서재에서 잘게. 당신이 애 데리고 자. 우정아,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한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 새로운 집으로 발을 들인 첫날, 저는 외숙모와 함께 잠을 청했어요. 퀴퀴한 냄새가 나지 않는 집, 보송보송했던 이불의 촉감. 엄마도 함께 느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생각하면서 그날은 정말 정신없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고소하게 풍겨주는 냄새에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외숙모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정이 일어났니? 혹시 빵 좋아해? 외숙모가 아직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우선 식빵을 좀 간단하게 구워봤거든. 아니다. 한창 자랄 시기니까 빵 대신 밥을 먹이는 게 좋으려나? 엄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 딸은 쟤가 아니고 나야. 나한테 맞추고 쟤는 그냥 맞추는 대로 따라와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쟤가 뭐라고 상전처럼 대접을 해? 넌 밥이든 빵이든 안 가리고 다 잘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정이한테 맞춰줘야지. 우정아, 잘 잤어? 오빠 옆에 앉을래?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언닌 저에 대한 미움을 마구 표출하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오빠 옆에 앉으니 외숙모는 노릇하게 구운 식빵과 각종 과일이 담긴 접시를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새콤달콤한 과일들이 너무 맛있어 보여 한 입 먹으려던 그 순간 언니가 제 과일 접시를 빼앗아 갔어요. 야, 이거 내가 다 먹어도 할 말 없지? 한혜연, 너 가만 보면 정신연령의 우정이만도 못한 것 같아. 알어? 그래, 오빤 정신연령 높아서 좋겠네. 이 고기도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저 언니는 함께 방을 쓰게 되었어요. 언제까지나 외숙모와 함께 잘 수 없는 노릇이고 저를 서재에서 재우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언니는 저와 한 방을 쓰는 것이 싫다며 울고불고 떼를 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나랑 장난해? 내 방을 왜 이 냄새나는 애랑 같이 써야 하냐고. 난 싫어. 절대 못해. 얘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방까지 같이 쓰라는 거야? 더 이상 나도 못 참아. 나 얘랑 같이 방 쓰면 확 집 나가버릴 거야. 한혜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안 되겠다. 그동안은 엄마가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너 효자손 들고 방으로 당장 따라와. 저와 방을 쓰지 못하겠다고 같이 쓴다면 차라리 집을 나가버리겠다는 선언을 한 언니 때문에 결국 외숙모의 화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언니는 외숙모의 방에서 제대로 혼쭐이 나게 되었고 억지로 방을 함께 쓰게 되었죠. 언니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한껏 째려보며 소리쳤어요. 앞으로 이 방에 있는 물건들 손대기만 해봐. 내 침대로 올라오지도 말고 이 선 이상으로 넘어오지도 마. 그냥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고 조용히 잠만 자란 말이야. 너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고 이게 뭐냐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이씨, 짜증나 진짜. 언니 방에 있는 물건들을 털끝 하나 건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저는 방바닥에서 두꺼운 이불을 깔고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옷장은 언니가 저와 절대 쓸 수 없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결국 외삼촌 방에 있는 빈 서랍장 속에 옷을 보관해야 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니는 더욱 유치해져만 갔습니다. 그럴수록 외숙모는 저에게 밥을 할 때 계란 후라이 한 장을 몰래 더 얹어준다거나 언니 몰래 새 옷을 사주기도 하는 등 제게 각별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전 언니와 종종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 외엔 별다른 문제 없이 외삼촌 외숙모의 사랑을 받으며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새 신발, 새 가방을 메고 많은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외숙모는 본격적으로 저의 엄마 역할을 해주셨어요. 학부모 참관 수업에 와주시기도 하고 소풍을 갈 때면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셨답니다. 이 무렵 언니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동시에 조금은 잃은 사춘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 시비의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거죠. 언니는 저의 학용품을 말없이 뺏어가기도 하고 제 가방에 달려있는 귀여운 액세서리를 멋대로 뜯어가기도 했어요. 언니, 이거 내 물건이잖아. 왜 언니가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데? 돌려줘, 내 거니까. 지금 네가 네 거 내 거 따질 군번이라고 생각해? 정신 차려. 너 이 집에 얹혀 사는 거야. 착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면서 조용히 눈치 보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말이 많어. 이날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해 언니와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대판 싸움을 벌였고 이 광경을 외삼촌과 외숙모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어요. 외삼촌은 언니를 호되게 혼냈고 외숙모는 저를 혼내는 대신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외숙모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다. 많이 상처받았지? 우정아, 우리는 가족이야. 네가 불쌍해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네가 이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니야. 네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미안해. 외숙모가 그저 미안하구나.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언니와 전 벽 하나를 둔 채 살아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외숙모가 눈을 부릅뜨고 있었기에 예전처럼 과하게 말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죠. 언니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부턴 서로 한 방을 쓰더라도 하교하는 시간이 달라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니와는 절대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평생 이렇게 냉정관계로 살 줄 알았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중학교에 들어가니 초등학교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풍겨졌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단 이유로, 못생겼단 이유로,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단 이유로 저희 학교에선 아주 사소한 이유들로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곤 했죠. 저도 그 타겟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동네가 워낙 좁고 소문이 돌고 돌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들 알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 외숙모께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셨음에도 숨겨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저는 학교 쉬는 시간, 점심시간은 물론 학교 시간까지 친구들의 괴롭힘 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따돌림이라는 건 생각 이상으로 괴로웠어요. 너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은 안 계신데 있는 척하고 다녔다면서?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악하게 거짓말치고 다니는 애랑은 절대 어울리면 안 된다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너가 지금 왕따 당하는 거 네 업보라는 소리야. 너 우리가 괴롭히는 거 화나지? 화나면 부모님한테 일러. 아, 맞다. 미안. 너 부모님 안 계시지? 미안한데 부모님 안 계시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다 티나.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마음속에 감정이라는 게 안 생기더라고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숙모네 가족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죠. 언니와의 관계에 큰 파동이 일어났던 그날도 다를 것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하굣길에 남자애들 몇몇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때 저 멀리서 언니가 걸어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눈까지 마주쳤지만
저는 언니가 그냥 절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거라 생각하고 일부러 눈을 피했습니다. 저를 조롱하던 남자애는 자기가 무서워서 눈을 피한 거라 생각했는지 제 앞에서 자지러지게 웃더라고요. 그 순간 마구 웃던 남자애가 벼랑간 폭소리와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애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건 바로 언니였어요. 사내 녀석이 여자 발차기 한 방에 그렇게 날아가서 남자 구실이나 제대로 하고 살겠어? 나 누구냐고 물어볼 것 같아서 미리 말해준다. 나 얘 언니고 내 동생은 나만 괴롭힐 수 있어. 정확히 5초 셀 테니까 그 안에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살려주고 아니면 각자 손목 하나씩 부러뜨려 줄게. 자, 당장 사라질래? 아니면 저기 자빠진 쟤처럼 될래? 언니의 살벌한 말에 저를 괴롭히던 남학생들은 당황한 채 욕을 내뱉으며 저 멀리로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얼떨떨한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는데 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죠. 어떻게는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괴롭히는 거 다 받아주고 때리는 거 다 맞아주고 있니? 진짜 예나 지금이나 짜증나고 답답한 건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너. 여태까지 이러면서 학교 다닌 거야? 나 왜 도와준 거야? 언니 나 싫어하잖아. 이유가 궁금해? 그러면 따라와. 저는 앞서 나가는 언니를 말없이 따라갔고 놀이터에서 언니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항상 저를 보면서 화내고 울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다가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니 뭔가 새롭더라고요. 언니는 그 시절 너무 어렸고 저라는 존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성인에 가까워지니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와서 미안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늦은 것 같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긴 이야기를 하면서 언니는 저에게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어리다는 말로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는 거 알고 있고 내가 너한테 한 짓이 있어서 용서 안 해준다고 해도 할 말 없지만 그냥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었어. 더 나이 먹어서 늦기 전에. 미안해, 진심으로. 아니야, 언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준 것만으로도 난 너무 고마운 걸. 언제쯤 언니랑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게 돼서 나 너무 좋아. 언니와의 대화 이후 급격히 가까워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두 사람은 전보다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외숙모와 외삼촌도 미묘하게 달라진 저희의 관계를 보면서 나름 흐뭇해하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평온하게 시간이 흘렀고 언니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방 깨끗하게 쓰고 이젠 침대에 누워 자도 된다는 이야기를 남기고서 말이죠. 중학교 땐 비록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지 못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공부도 꽤 잘했던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 서울에서 알아주는 대학에도 진학했고 그곳에서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았던 그 사람은 학교 내에서도 꽤 유명했어요. 그 성격까지 하나도 흠잡을 곳이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교수님들이 대학원으로 영입하고 싶어하는 인재 1순위였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희 커플을 보고 선남선녀 커플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결혼까지 갔으면 했던 저희 커플은 졸업을 하고 나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잘 만날 수 있었어요. 서로의 취업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고 면접이 있을 땐 면접관 역할을 해주면서 예비 질문을 통해 긴장을 덜어주기도 했죠. 서로가 서로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는 관계. 때로는 기댈 수 있고 또 때로는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물론 제 상황이 있으니 입 밖으로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은요. 저와 남자친구는 각자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저는 급여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꿈꾸던 미래가 찾아오게 된다면 그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나이를 하나둘 먹어가고 20대 후반이 찾아왔을 무렵쯤 남자친구가 저에게 부모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너 되게 궁금해하셔. 평소에 내가 네 자랑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어떻게 7년이 지나도 얼굴 한 번은 안 보여줄 수가 있느냐고 나보고 좀 섭섭하시다더라. 혹시 너만 부담스럽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한번 뵈러 갈래? 집도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으시다더라.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돼서 만약에 준비가 되면 그때 인사드리러 가도 괜찮을까?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긴.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말해줘. 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배려가 뚝뚝 묻어나고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 슬플 땐 마음껏 기대어 슬퍼할 수 있고 기쁠 땐 마음껏 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날이 가면 갈수록 저도 이 사람에 대한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저희의 10주년이 되던 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예쁜 반지를 내밀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미안, 마음 같아선 좀 더 멋있는 곳에서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 10년 만났으면 이제 결혼할 때도 됐다. 우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프로포즈, 눈앞에서 반짝거리는 반지, 로맨틱한 분위기, 무엇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저는 그 반지를 선뜻 받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에게 말하지 못했던 제 집안 환경 때문이었죠.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글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밤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이 사랑했던 사람이 본인의 집안 환경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자 곧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다는 이야기를요. 그 글을 보고 더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죠. 제가 계속 반지를 받지 않고 망설이니 남자친구는 반지를 다시 케이스 속에 집어넣고 저를 차에 태운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거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표정만 안 좋으니까 걱정되잖아. 10년이란 시간을 만나면서 내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한 게 있어.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게 뭔데? 뭐든 말해줘. 난 듣기만 할게. 남자친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눈을 맞춰주었습니다. 그 눈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었죠. 저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하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땐 아빠는 없었고 엄마는 21살이었다고. 엄마가 미혼모로 날 키우면서 어린 나이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다고 말이죠. 어릴 때지만 엄마랑 함께했던 기억만큼은 완전 생생하게 기억나.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살면서 날 키웠는지도 알고. 그런데 나 6살 되던 해 돌아가셨어. 복마감으로. 복마감이라면 수술은 하기 힘든 상황이셨던 거야? 그렇게 수술 받을 수 있나 싶었는데 수술도 잘 안 됐고 부작용으로 출혈이랑 폐렴까지 와서 마지막 인사도 할 틈 없이 그렇게 떠나셨어. 그렇게 나 혼자가 된 날 외삼촌과 외숙모가 걷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고.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왜 여태까지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냐고. 저는 제 모든 상황을 이해해주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바보, 왜 10년 동안이나 말을 안 하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온 사람이었어? 그건 아닌데 결혼은 또 다른 문제니까. 나 다시 한번 결심했어. 너랑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네 옆을 지켜줘야겠다고. 나랑 결혼하자 우정아. 난 무슨 일 있어도 네 곁을 떠나지 않을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모든 걸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면 믿고 미래를 꿈꿔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부모님이었죠. 외숙모와 외삼촌께서도 예비 시부모님을 뵈러 가는 걸 조금 걱정하셨습니다. 잘 다녀오고, 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고, 다녀와서 어땠는지 바로 이야기해줘. 알겠지? 알았어요, 외숙모. 저 다녀올게요. 남자친구가 사준 깔끔한 투피스, 구두를 신고 긴장된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 도착하자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시누이는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께선 방긋 웃어주셨어요. 어서 와요. 듣던 대로 아주 예쁘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우정이라고 합니다. 만날 때부터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을. 자, 어서 앉아요. 음식은 우리가 미리 주문해 놓았어요. 주문한 음식들이 하나둘씩 테이블 위에 올려지기 시작했고 묘한 긴장감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제 앞에 놓여진 음식을 한술 뜨려던 그 순간 어머니께서 웃으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가씨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이 사람도 참 아직 아가씨 밥도 못 먹었는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하나? 그런 건 식사 끝나고 물어봐도 늦지 않잖아. 아가씨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밥부터 먹어요. 아버님께서 웃으며 밥부터 먹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왕 이야기가 나왔기도 했고 또 지금이 아니면 마음 먹고 용기 내서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겠다 싶은 마음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사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버진 태어났을 때부터 안 계셨고 어머니는 저 6살 무렵에 복마감으로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삼촌이랑 외숙모께서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식사 자리는 확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웃음을 띠고 계시던 어머님의 입가엔 웃음기가 싹 지워졌고 아버님께선 당황하는 표정이셨으며 말없이 밥을 깨작거리던 예비 시누인 한쪽 입꼬리만 올린 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있었죠. 차가워지는 분위기 속에서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정이 정말 착실한 애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도 우정이었고 저 취업 준비, 면접 준비 다 도와준 것도 전부 우정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부모님 안 계신 건 흠칫거리도 안 돼요. 게다가 병으로 돌아가신 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경아가,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 사람은 급이라는 게 있는데 부모 사랑 받으며 큰 애하고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큰 애하고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니? 어딜 근본도 모르는 애 편을 들고 내가 이러려고 너 그렇게 10달 동안 배 아파가면서 낳고 키운 줄 알아? 근본도 없는 애랑은 상종 자체를 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저런 애 만나? 제정신이 너? 보자 보자 하니까 당신 이러는 거 지금 아가씨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처음 보는 자리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아무리 놀랐다고 해도 그렇지. 당사자를 앞에 앉혀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누가 당신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줘도 가만히 있을 거야? 그만해.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린 식사 자리. 계속해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가 결국 더 이상 이야기를 듣고 있기가 힘들어져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죠. 저희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2번 다신 저 사람을 만날 일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 어떤 결혼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긴 힘든 법이었으니까요.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기도 했거든요. 제가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들어오자 외삼촌과 외숙모는 걱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우정아, 눈이 왜 그래? 울었어? 거기서 무슨 일 있었니? 외삼촌, 외숙모,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봐.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아까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자 외숙모께선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반대로 외삼촌께선 엄청 차분한 표정을 하고 계셨죠. 무슨 그런 상도덕이 없는 경우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집안 사람들이길래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우정아, 그 결혼 다시 생각해봐. 외숙모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우정아, 지금 네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내일 오후쯤에 혹시 시간 괜찮냐고 한번 물어봐. 우선 서로 양가 인사 먼저 드리고 정식으로 상견례 때 찾아뵈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어. 시간 아깝게 뭘 굳이 만나러 가. 어차피 만나봤자 말도 안 통할 텐데. 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진 직접 만나봐야 알지. 혹시 알아? 또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 외삼촌께선 얼른 연락을 해보라며 재촉을 하셨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혹시 내일 시간이 괜찮다면 양가 식구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좋다고 이야기했고 아버님과 상의해서 식당도 더 좋은 곳으로 예약했다고 문자를 주었습니다. 사실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외숙모와 외삼촌께 또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소리를 지르실까봐 걱정이었고 저 때문에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까지 들으실까 신경이 쓰였죠. 외삼촌과 외숙모는 일이 있으시다고 하시길래 장소를 알려드린 뒤 제가 먼저 식당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장소엔 아버님 어머님과 예비 시누이 그리고 남자친구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님께서 먼저 일어나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무슨 상전이라고 일어나서까지 맞아줘요. 그냥 오면 오는가 보다 생각하면 되지. 아가씨, 우리 어제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었나?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시간 아깝게 뭐하러 사람을 오라가라 시켜? 돈 아깝게 정말. 당신은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어제 일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이 아가씨한테 정말 큰 말실수를 했어. 솔직히 어제 일만 놓고 보면 없던 정도 떨어져서 안 보겠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먼저 이렇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 막말로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어디 아가씨가 말해봐. 부모 없는 사람한테 없다고 하고 근본 없는 사람한테 없다고 한 게 잘못됐어? 잘못됐냐고. 어머님께선 또 핏대를 세우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고 아버님과 남자친구는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며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미안한 감정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았어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던 그때 룸의 문이 열리고 외삼촌과 외숙모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상상도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외삼촌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사색이 된 표정을 하시고선 90도로 허리를 숙여 외삼촌에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런 아버님의 행동에 남자친구의 가족과 저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의 입에서 나온 대표님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거든요. 대표님이라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인사드리지 않고 뭐해? 우리 회사 한주원 대표님이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정이 외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외숙모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님은 곤란한 표정을 짓고 계셨고 어머니께서도 상황 파악이 다 끝나신 듯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안절부절하고 계셨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삼촌은 바로 아버님이 다니고 계시는 회사의 대표님이셨던 것이었죠. 양가 가족들이 마주보고 앉게 되었는데 어머님과 아버님께선 저희 가족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하시더군요.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
식사가 나왔지만 누구 한 명도 숟가락을 들거나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던 정막을 외삼촌이 먼저 깨셨습니다. 우리 회사 생산팀장님을 여기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세상 참 좁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가 대표님의 조카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게 인연이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알고 보니 외삼촌과 아버님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셨습니다. 한 분은 회사 대표로, 한 분은 그 밑에 직원으로 말이죠. 외삼촌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어야 인연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겠죠. 듣자 하니 어제 저희 조카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을 주셨다고 하던데 부모 없이 자랐다느니 근본이 없는 아이라느니 이런 말 하신 것이 사실인가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결혼 없던 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관계라 해도 전 제 조카를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 주는 집안에 시집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외삼촌의 단호한 말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깜짝 놀라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무래도 다니고 계시는 회사의 대표가 저희 외삼촌이셨기 때문에 결혼이 엎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물론 아버님께선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에게 진심으로 많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선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저희 외삼촌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대표님, 제가 몰라 뵙고 실언을 저질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 먹으니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도 못하고 이렇게 멍청한 실수를 다신 그런 소리 하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상대는 제가 아니라 저희 조카 아닙니까? 엉뚱한 곳에 사과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미안해요, 아가씨. 내가 어제 너무 심한 말을 했지.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테지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휴, 나이를 먹으니 내가 말이 이렇게 헛나오고 정신도 없고 막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 나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어머니께선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덥석 잡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몰랐지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제 이야기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어머님의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께서 지금 하시는 사과가 꼭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신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싶어요. 그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태까지 저 키워주신 외삼촌과 외숙모께도 신뢰되는 거거든요. 부모님 없다고 근본 없는 사람 아니고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얼굴이 새빨개지셔서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 외삼촌은 남자친구를 향해 물었습니다. 앞으로 만약 결혼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남자친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우정이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꼭 든든하게 옆을 지키겠다고요.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면 전 무조건 우정이 편을 들어줄 거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제가 옆에서 많이 노력할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여태 얼굴 한 번 못 보고 이야기로만 들은 게 전부인데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는 아주 잘 키워놓으셨네요. 좋습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도 들었고 또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으니 제 조카 믿고 보내겠습니다. 비록 조카지만 제 친자식 이상으로 소중하게 키운 아이니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일 이후 저희는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결혼식을 올릴 때 제가 부모님이 없다 보니 대행을 써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혼주석에는 저희 외삼촌과 외숙모가 대신 자리를 채워주셨답니다.
과연 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던 날들이 있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제 옆을 지켜준 남편과 제 편을 들어주신 아버님, 또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외삼촌과 외숙모 덕분에 무사히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를 먹고 나니 예전엔 사이가 대면대면했던 언니와도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지금은 친자매처럼 정말 좋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어릴 때 그렇게 싸웠던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오빠는 해외로 떠나는 바람에 제 결혼식엔 오지 못했지만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었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께서 또 폭언을 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없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더 이상 제게 고아라니 뭐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일체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며느리 오늘 밥 먹으러 갈까? 우리 며느리 오늘 우리 바람 쐬러 갈까? 이러시면서 아부를 떨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쉽게 기분이 풀릴 수가 있나요? 저는 그때 시모한테 당했던 폭언과 행동들을 잊을 수가 없어 무시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적당히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거리를 두고 있어요. 언젠간 풀리기 하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정말 진정성이 보일 때 그때 생각해보면 모를까요? 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외삼촌이라는 배경 때문에 저한테 이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보다 제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아버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하답니다. 당신,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요즘 사람들이 이러는 거 정말 싫어해. 당신 늙어서 시어머니 대접도 못 받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행동하던가. 그리고 한 번만 우리 며느리 건드렸다간 가만히 안 놔둘 줄 알아.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나의 상황을 탓하게 되는 때가 오곤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이런 환경이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인연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말입니다. 절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말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는 일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